일단 이 소식부터 볼게요. 북한이 예고한 기한보다 조금 빨랐죠. 어젯밤 10시 43분쯤 그 3차 군사 정찰 위성 발사했어요. 네. 저 어제 당직하다가 이 소식 보고 좀 놀랐는데 왜냐면 이제 언론사들이 다 미리 이제 군하고 좀 어느 정도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예고했던 기간이 22일,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번 달 30일 자정까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번 달 말 사이에 쏘겠다라고 그렇게 예고를 해놓은 통보를 상태예요. 했잖아요. 네, 네. 국제기구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게 관례상 안억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통보를 해줘야지만 그 인근 바다 이제 주변 국가 사람들이 이제 국가에서 다 대피를 한다거나 이런 조치를 취할 수가 낙하 있거든요. 피해나 이런 게 있을 수 네. 있으니까요. 그리고 네. 실제로 지난번에 이게 세 번째 쏘는 건데 지난번에 발사했을 때는 우리나라 앞바다에 떨어지기도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식의 피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예고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쏘는데 이례적으로 시간을 한 1시간영, 그러니까 가장 빠른 시점으로 보더라도 뭐 1시간 20분 정도 앞당겨서 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문사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22일 이제 발표, 이르면 22일 발사한다. 이렇게 좀 기사를 써놨는데 그랬는데 이제 긴급하게 좀 밤에 기사를 고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네. 지금 북한 발표를 보면은 12분 만에 정확하게 궤도에 진입시켰다 이렇게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이번에는 쐈고 궤도에도 잘 들어갔다라고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례적으로 빨리 앞당겨서 발사를 한 거는 이제 두 가지 근거가 좀 추정이 되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좀 기후 영향이 있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루 더 늦춰지게 되면은 이제 비 예보도 있고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이제 위성을 발사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까봐 앞당겼을 걸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 군이 30일에 오는 30일에 정찰 위성을 발사할 그런 예정에 있거든요. 네. 그런 계획이 있어서 이제 아무래도 북은 좀 그런 경쟁을 좀 의식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그러니까 남보다 더 빨리 쏴야 된다. 그런 것 때문에 더 빨리 쏜 걸로 그렇게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합동참모본부는 이제 한미일 3국이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라고 하고 분석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아까 북은 제대로 쐈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지만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또 신뢰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보를 분석하는 상황이고요. 어제 위성 발사 직후에 한미일 북핵 대표들이 이제 논의를 해가지고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어쨌든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이거 위성이라고 주장은 하고 있는데 사실 위성이나 미사일이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은 같아요. 위에 탄두를 뭘 다느냐, 그러니까 탄두를 다느냐, 무기를 다느냐, 아니면 위성을 다느냐의 차이인데 북한은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못하도록 제재가 돼 있는 그런 국가거든요. 그런데도 발사를 했기 때문에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녀세상님이 날씨 한파 오기 전에 발사한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북한은 발사가 성공했다고 주장했지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실제로 위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우리 군 당국이 좀 분석하고 좀 파악하는데 시간을 좀 두고 보겠다 이런 입장이죠. 아무래도 정밀한 판단 되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단번에 이게 잘 됐다라고 추정하기도 어려운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번째로 쏜 거잖아요. 뭐 1차하고 2차에서 모두 좀 기본적으로 뭐 로켓 점화가 안 된다거나 아니면 비행도 정상적으로 못 하다가 떨어지거나 이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술력에 대해서 확실히 이제 신뢰할 수 없는 상태가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이제 실제 또 위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는 또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더 추가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위성이라고는 하지만 또 이 용도가 어떨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보자면은 미사일은 뭐 주먹에 비유하면은 위성은 눈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네. 정찰용일 수도 있고 정탐용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은 경계태세를 좀 격상시킨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 정부도 대응에 나섰죠. 비행금지 구역 설정에 관한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당장 오늘 오후부터 정지하기로 했어요. 네, 사실 이거는 좀 어느 정도 예고는 돼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정부 특히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반응들이 많았거든요.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된 것이기도 하고 이제 최근에 그 윤석열 정부 내지는 군에서 나오는 반응들을 보면은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는 그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공격을 당할 때 이제 아이언돔이 있긴 했는데도 그럼에도 공격을 당했던 거는 미사일을 한 번에 수천 발을 쏘니까 다 막을 수 없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 인용하면서 했던 얘기들이 이제 우리 군도 좀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이제 하마스의 북쪽에서 조금 연계된 그런 정황들이 있었다라고 했었고 또 마찬가지로 북한이 같은 전술을 쓰게 됐을 때는 막기가 어려울 텐데 이 9.19 군사 합의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감시나 공중 감시나 정찰 활동 같은 것들이 좀 제한되는 그런 합의거든요. 이것 때문에 못 막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해왔고 그다음에 북한이 지키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남만 지키는 게 아니냐 이런 근거를 들어가지고 이제 계속 좀 무효화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실제로 이제 위성을 발사를 하니까 국방부가 오늘 오후 3시부터 이 효력 정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전체를 하는 건 아니고 1조 3항을 효력 정지를 하기로 했는데 네. 이게 바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공중 감시나 정찰 활동이 복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근거를 좀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뭔가 완전 무효화가 아니라 일시 정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효력 정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국무회의 의결로 진짜 의결이 난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국무회의도 지금 윤 대통령이 순방 간 상태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총리 주재로 대신해가지고 처리를 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일단은 뭐 효력 정지를 일부 시켰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정부의 기조 자체가 이 9.19 합의에 대해서 굉장히 좀 회의적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무효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다음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얘기 좀 해볼게요. 네. 지금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요. 뭐 대구를 시작으로 어제는 대전 현장 방문했고 울산도 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전국을 다 쓰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정치권을 향해서 이제 발언 어떻게 했는지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어떤 고위 공직자가 공직 생활 내내 세금 빼돌려서 일제 샴푸 사고 가족이 초밥 먹고 쇠고기 먹었습니다. 그거 탄핵 사유가 됩니까? 이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장관님 화법이 여의도 문법과 다르다는 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 있으신가요? 그런 얘기 제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여의도에서 일하는 300명만 쓰는 고유의 어떤 화법이나 문법이 있다면 그건 여의도 문법이라기보다는 여의도 사투리 아닌가요? 저는 나머지 5천만이 쓰는 언어를 쓰겠습니다. 혹자는 이제 대선 주자급 행보 아니냐 이 정도면 이런 얘기도 하던데 뭐 이 정도면은 총선 출마는 거의 뭐 기정사실화된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네, 사실 여당에서는 이제는 총선 출마한다는 거에 대해서 아니면 적어도 정치권으로 온다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장관직 그만두고 국민의힘으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정치권으로 온다는 거에 대해서 뭐 의문을 갖는 사람은 이제는 없는 상태가 됐고요. 사실 이게 이제 초기에는 뭐 올해 초만 하더라도 총선에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는 게 좀 일반적인 관측이었는데 이게 점차 바뀌어 왔었고요. 그랬던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뭐 첫 번째로는 뭐 이게 우선순위는 아니고 첫 번째로 먼저 말씀드리면 민주당이 지금 탄핵 카드를 검토를 하고 있잖아요. 물론 네. 실제 쓸지는 아직 알 수가 없는데 근데 일단 검토만 하는 상황에도 꽤 부담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탄핵 카드가 실제 이제 사용이 되면은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역할도 할 수가 없게 되고, 그러니까 사직서도 못 내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속 그냥 그 상태로, 그러니까 일도 못 하고 가만히 묶여 있는 상태가 돼야 되고, 사직서를 못 낸다라는 거는 총선도 못 나온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못 하고, 예를 들면 뭐 정치 활동도 못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여권 입장에서는 어쨌든 뭐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여권의 자산이라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자산이 아예 이제 사용이 불가한 상태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그 상태는 좀 피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장관직을 그만두고 다른 행보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요구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하나의 원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 내에서 움직이는 것도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은 장관 말고 다른 장관을 하기가 좀 마땅치가 않고요. 지금 상황에서. 왜냐하면 원래는 행안부 장관 얘기가 좀 있었는데 이상민 장관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원래 이상민 장관이 좀 흔들릴 때는 이제 거기를 대신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것도 어려워졌고 또 완전히 다른 장관 하기엔 또 이제 전공 분야가 아무래도 이제 그 검찰 출신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고요. 네. 그리고 총리를 하기에는 뭐 야당에서 지금 탄핵하겠다라고 하는 판인데 다른 장관은 그냥 임명할 수 있지만 총리는 표결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절대 가능성이 없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요인 중에 하나는 이재명 대표를 이제 구속시키고 뭐 이런 이제 향후에 수사하는 이런 과정들을 좀 총괄하는 그런 것들을 여권에서 기대를 했거든요. 이제 물론 법무부 장관이 그 역할을 하는 거냐 하면 이제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여권에서 기대는 좀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영장이 기각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더 이상 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보여서 정치권으로 온다라는 얘기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방금 들으셨는데 그 300명만 쓰는 여의도 그 화법이 아니라 5천만이 쓰는 언어를 쓰겠다 이 표현을 보면은 그 윤 대통령의 그 정치관이랄까요? 그거랑 좀 유사한 점이 많이 있죠. 그렇죠. 왜냐면 윤 대통령이 여의도와 본인을 좀 분리하려는 게 보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윤 대통령이 그리고 기존의 그 여의도 정치권에 대한 불만 같은 것들이 좀 있다라고 하는 상태인데 이런 표현들은 또 굉장히 좀 인상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그 전에 이제 고위공직자를 얘기한 것도 비유적인 표현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재명 대표 겨냥을 한 건데 이게 이제 두 가지를 동시에 공격을 한 거죠. 이재명 대표의 이제 소위 그 말하는 법카 의혹을 공격을 한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탄핵 카드를 많이 쓰고 있으니까 오히려 이제 이재명 대표가 탄핵 대상이다 이렇게 공격을 한 거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정치인들의 화법을 보면은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도 이미 정치인이라고 보자면은 이제 가장 강한 상대를 보통 겨냥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한동훈 장관 내지는 여권에서는 제일 강한 상대는 이재명 대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공격 대상이 이재명 대표가 될 거다. 이런 점도 좀 주목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한동훈 장관의 등판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분위기인가요? 어때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도 한동훈 장관은 적어도 총선에선 써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이게 정치권에서는 굉장히 먼 얘기들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중요하니까 예를 들어 다음 대선 주자는 국민의힘에서 누구일까 뭐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할 때 한동훈 장관은 빼고 뭐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홍준표 대구시장 중에 둘 중에 한 명이 좀 유력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적어도 한동훈 장관은 엄청난 여권의 자산이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는 네. 데려와서 활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을 데려와는 데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라는 거는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김기현 대표 체제로는 좀 총선이 힘들다. 그러니까 이런 판단이 좀 반영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비대위론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다양해요. 뭐 지난주에도 좀 짚었던 것 같지만 만약에 김기현 대표 체제로 그냥 간다고 하더라도 한동훈 장관이 오게 되면은 어쨌든 뭐 명실상부한 여권의 뭐 1인 그러니까 윤 대통령 기준으로 봤을 때 1인자, 2인자 이런 사람이잖아요. 황태자 얘기를 하고 그렇죠. 있죠. 예. 그래서 김기현 대표 체제가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한동훈 장관이 당에 들어오게 되면은 어쨌든 모든 실권이나 힘은 한동훈 장관한테 쏠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오는 대안 중에 하나가 김기현 대표 없는 김기현 체제로 총선을 치러야 된다.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 체제이긴 하지만 사실상은 김기현 대표가 움직이지 않고 한동훈 장관이 주로 움직이는 그런 체제로 치러야 된다. 그리고 혹은 김기현 대표 체제가 유지하고 생존하려면은 조기선대위로 가야 된다. 이게 모 관계자가 하는 얘기인데 조기선대위로 가야지만 김기현 대표 체제를 유지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은 김기현 대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했을 때 네. 혁신위가 들어오면서 비대위 얘기가 한동안 쑥 들어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혁신위가 일종의 방패막이 형태가 되는 건데 마찬가지로 조기선대위를 그런 형태로 좀 꾸려야지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반대로 그게 아니라 그냥 김기현 대표 체제 끝내고 뭐 한동훈 비대위 아니면 뭐 그런 체제로 좀 전환해야 된다는 그런 요구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결국 윤 대통령이 그리는 그림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는데 이제 추정하는 거는 아까 한동훈 장관의 표현도 있지만 여의도 300명의 정치 문법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네. 한동훈 장관을 보내가지고 비정치 세력, 기존의 정치 세력이 아닌 정치 세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국민의힘을 좀 재편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좀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윤요한 혁신위도 마찬가지 그림으로 봐요. 그러니까 윤요한 혁신위는 시나리오가 한 3가지 정도 가능한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김은경 혁신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혁신위가 나 여기 혁신 못하겠어요 하고 떠나는 게 정당 입장에서는 제일 부담이잖아요. 네. 만약에 인요한 혁신위가 인요한 혁신위의 말을 안 들어줘요. 당 지도부나 중진이나 뭐 친윤그룹에서 그러면 나 못하겠어요 하고 포기하게 되면은 이게 그냥 혁신위만 끝나는 게 아니고 김기현 대표 체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연결된다. 네, 왜냐하면 김기현 대표가 임명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너무 큰 공격이 되는 거잖아요. 여긴 혁신이 안 되네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반대로 인요한 혁신위가 내놓은 그런 안들을 수용을 한다라고 해도 한동훈 장관이 오기 좋은 그림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진들 안 나오고 그다음에 지도부 뭐 불출마하거나 험지 출마하고 이러면은 공간이 싹 비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한동훈 장관이 채우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어서 여하튼간에 한동훈 장관의 역할로는 어찌됐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커질 거다 이렇게 좀 예측들 하고 있어요. 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험지 출마 시사했어요. 네. 근데 원 장관이 직접 전화했다고 하더라고요. 인요한 혁신위원장에게. 네. 이 위원장이 고마워서 눈물이 난다. 뭐 이런 얘기도 했던데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원희룡 장관의 어제 발언을 보시면은 이제 기자들이 계속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뭐 센 사람하고 붙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내용이 전해지면서 험지 출마론이 부각이 됐고 이제 그 얘기를 들은 기자들이 물어봤거든요. 그 뜻이 네.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원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민과 당을 위해서 필요로 되는 일이라면은 어떤 도전과 희생이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라는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인천 계양을이 실제로 거론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기자들이 또 물어보거든요. 네. 그랬더니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비슷한 얘기인데 어떤 도전과 희생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기본 자세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안 하겠다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 그쵸. 열려 있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인천 계양을에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계양 대전이 성사가 되는 거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던데 그러면 좀 이거 어떻게 보면 원래 지역구는 목동이잖아요. 목동도 있고 그렇죠. 또 지역구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뭐 제주지사를 오래 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계양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국민의힘 쪽에서 후보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명분은 있는 곳이에요. 무조건.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있는 지역구고 그렇죠.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어려운 지역구니까 거기 간다라고 하면 말릴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 뭐 박수치고 그럴 건데 이 원장관의 행보에 대해서는 좀 한동훈 장관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라이벌이라서 약간 라이벌?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원희룡 장관의 행보를 그 대선 경선 때부터 좀 되돌아가서 쭉 보면은요 네. 좀 남다르거든요. 남다르다라는 게 다른 후보랑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이렇게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경선을 했던 거잖아요. 여기 네. 원희룡 장관까지 해서. 근데 원희룡 장관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조금 뭐 피해 있거나, 그러니까 뭐 대구로 내려가거나, 좀 거리를 그렇죠. 뒀죠. 아니면 네. 뭐 아예 반윤이 되거나 유승민 전 의원처럼요. 그리고 안철수 의원도 요새는 목소리 내지는 않지만 당시에는 어쨌든 그 당대표 후보로 나오면서 굉장히 좀 대립각이 서기도 했었고요. 네. 근데 원 장관은 이제 친윤으로 오히려 이제 바꿔가지고 움직였잖아요. 그렇게 친윤 장관으로 왔었고, 근데 이 포지션에서 보면은 제일 어려운 상대가 한동훈 장관인 거예요. 왜냐면 한동훈 장관은 뭐 어떻게 모 관계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로얄 패밀리인 거 아니냐. 그러니까 타고 날 때부터 이미 이 장부가 생겨날 때부터 로얄 패밀리인데 이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한동훈 장관의 행보는 아까 광폭 행보, 뭐 대선 주자급 행보라고 했지만 그 행보 자체는 되게 리스크가 없는 행보예요. 그냥 다니는 건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냥 안정적인 행보 계속 확장하는 행보인데 원희룡 장관 이걸 역전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파격 행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리스크를 안고 이재명 대표가 있는 험지 출마를 내거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기대하는 거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수사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가 좀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실패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좀 좀 회의적인 목소리도 조금 늘어났어요. 초기에 한동훈 장관의 인기에 비해서는 최근에는 약간 약해졌다라는 그런 평가들도 있고 막 이런 모 관계자는 일이 막 그렇게 야물게 처리된 것 같지는 않다 이런 표현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빈 공간을 노렸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재명 대표의 대항마로 나다. 내가 가서 상대를 하겠다. 이런 것들 좀 부각하는 움직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사실 타이밍도 당 중진이나 이제 윤핵관들한테 험지 출마하라는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국무위원회에 있는 분이 내가 그렇죠. 나가겠어 하는 형국이니까. 아무도 안 나서는데 이제 뭐 퍼스트 펭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나서는 그런 그림도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다 의미가 있는 행보죠. 그러네요. 최근 탈당 인사 내비친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이 어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에서 강사로 특강을 했었어요. 인요한 위원장도 만났잖아요. 네, 인요한 위원장 만난 게 좀 인요한 위원장이 찾아가서 만났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상민 의원이 탈당 의사도 밝힌 데다가 국민의힘도 특히 이제 완전히 뭐 배제하진 않았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러브콜을 한 거고 특히 인요한 위원장이야 뭐 계속 통합 행보를 강조해 왔으니까 거기서 더 넓게 나간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사람 얘기한 것 중에는 그 완전 오픈 프라이머리, 완전 국민 경선제에 대해서 좀 일종의 합의하는 듯한 그런 목소리가 나온 것도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양쪽 다 합의 맞았어요. 인요한 위원장도 요구하는 상황이고 또 이상민 의원도 이제 당내에서 아무래도 순수하게 경선만 붙여주면 되는 상황인데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네. 뭐 요구가 좀 맞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는 그 이상민 의원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당연히 그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친명계 쪽에서의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 건 당연한데 제가 이제 비명계 쪽 의원 만나봐도 어제도 만났었는데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런 표현들을 쓰더라고요. 이해하기가 어렵다. 네, 왜냐면은 이제 간다라고 하면은 가게 되는 이유는 결국에는 소위 말하는 뭐 당내 민주주의가 잘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뭐 어떤 목소리 내는데 그 강성 지지층들은 비판하고 얘기 못하게 하고 뭐 이런 상황들에 대한 불만 같은 것들이 쌓여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국민의힘으로 가면은 거기는 그런 상황 없겠느냐. 왜냐면 거기도 뭐 이준석 전 대표가 이렇게 물러나게 되는 상황도 있었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대통령이 있다 보니까 대통령 중심으로 체제가 돼 있는 상태인데 거긴 그런 문제 없겠냐. 왜 거기를 대안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이거 한 가지. 그리고 또 국힘이 하나는 대안이 되긴 좀 부적절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이상민 의원 본인이 밝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주변에서 좀 나오는 얘기들은 그 국회의장을 좀 원하는 걸로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한 번 더 그러면 이제 국회의원 해서 국회의장 원하는 걸로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뭐 실제 시켜줄 수 있겠느냐 그리고 아니면 뭐 당선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모 의원이 좀 해석을 하는 거는 이상민 의원 지역구가 대전 유성을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가 그 이제 대덕 연구단지 쪽 해가지고 연구원이나 아니면 이제 R&D 예산 삭감됐잖아요. 거기랑 그렇죠. 관련된 사람들이 좀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예산 삭감만 좀 회복시켜주면은 이제 충분히 당선이 될 수 있는 지역구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여권 쪽에 그런 힘을 기대한 게 아니냐. 이건 좀 그냥 이제 추정 같은 건데요. 뭐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잠깐 하나만 좀 보면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수요 조사 결과 어제 오후에 발표했는데 생각보다 꽤 많이 늘릴 수 있다. 뭐 당장 2025학년도에 최대 2,800명, 5년 뒤에는 3,900명까지 늘릴 수 있다고 이제 의과대학에서 답을 했네요. 네, 이게 숫자가 되게 많은 건데 일단은 먼저 짚어드릴 거는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해가지고 이 정도가 필요하고 이 정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자체적으로 제시한 수치고요. 네. 지금 18년간 의대 정원 숫자가 3,058명으로 고정이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뭐 2,100명 적게는 2025년 기준인데 그리고 2030년에는 뭐 최대 많게는 3,900명 이렇게까지 늘어난다라는 거는 지금 의대 정원의 2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대학들은 그렇게 원하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의대는 뭐 절대적인 기준이잖아요. 학생 수 느는 것도 대학들은 좋고 의대 정원 늘어나는 것도 당연히 좋은 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도 원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네. 여기는 합의 맞는데 다만 이제 의협은 반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의협은 계속 뭐 의대 정원 늘리는 거 반대하는 입장이었고요. 특히 어제 나오는 얘기들은 이제 대학들이 실제로 그만큼 수용할 수도 없으면서도 좀 정부가 줄일 거를 감안해 가지고 많이 뻥튀기를 시켰다 이런 식으로 주장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좀 조사도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대로 추진이 되면은 총파 불사하겠다 이런 입장도 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정부는 어쨌든 현장 점검반 꾸려가지고 이렇게 좀 파악을 한 다음에 정원 확정하겠다는 맞아요. 왜냐하면 거잖아요. 일단은 그 대학들에서 내놓은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실태 조사도 하고 실제로 어느 정도 늘어야 되는지 아니면 감당이 가능한지 이런 조사를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규모를 확정을 할 건데요. 이제 이 과정에서 아무래도 또 의협과의 소통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협상 같은 것들도 있을 겁니다. 파업으로 이어지진 않았으면 좋겠는데. 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